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요 며칠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에 바로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두려운데요. 야외 활동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올 6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벌써부터 정말 무더운데요. 자, 이런 날씨에는 수분 손실과 염분 손실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목이 안 말라도 수시로 물을 먼저 드시고 그리고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실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서재화 원장님, 조후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폭염주의보 이야기를 했는데 날이 더워지면 이 자연스럽게 시원한 음료를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생맥주나 네, 탄산 음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건강에 좋은 한방 음료를 마신다면 건강이 좀 플러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에 이제 물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한방 음료는 바로 생맥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생맥산이요? 생맥까지만 듣고 생맥주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생맥주가 아니고 생맥산입니다. 생맥산. 네. 그래서 생맥산은 말 그대로 이제 맥을 생기 있게 해준다 해서 생맥산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이 생맥산에는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의 다양한 약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약재로 인해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사람의 기를 돕고 심장의 열을 낮춰주고 폐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맥산을 실제로 먹으면 되게 신맛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요. 한의학에서 이제 신맛은 우리 빠진 기와 그리고 수분을 수렴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여름에 이제 탈진이 많아질 수 있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추천드리고 싶은 음료로 생맥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도 궁금한 게 혹시 이런 것을 일반인들 그냥 마트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음료인 건가요? 제가 이제 음료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마트에서 구입은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한의원에서 한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약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지만 물 대신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크게 부담이 없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 음료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몸에 도움이 되는 음료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피해야 하는 것도 꼭 알아야겠죠. 자, 이건 서재화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이제 방심하면 안 되는 음료, 제로 음료가 있습니다. 제로 음료 저 정말 많이 마시는데. 네, 뭐 제로 콜라, 제로 수지 네. 이런 식으로 제로 음료들이 있죠. 네. 이 음료의 성분은 에리스톨이나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인데 네. 단맛이 설탕의 한 70배 정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칼로리는 거의 0칼로리에 가깝기 때문에 다들 이제 이 제로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요. 네. 내가 제로 음료 마셨으니까 칼로리가 없어 생각하고 보상작용으로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인공 감미료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기에 가스를 유발한다거나 설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 제로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는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률이 2배가량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이 제로 이렇게, 음료 네. 뭔가 이 칼로리가 없으니까 부담이 맞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 칼로리에 좀 민감한 여성분들의 경우 제로 음료를 많이 좀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제로 음료가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요일 여의보감 본격적인 건강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여성 질환인데요. 여성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아마 월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월경 전에 찾아오는 이른바 생리전 증후군은 요즘에 좀 많이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편하긴 하지만 굳이 뭐 치료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 원장님, 이 생리전 증후군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네.
우리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 변화를 겪죠. 네. 이 호르몬 변화가 신체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여서 여러 가지 심리적이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생리전 증후군, PMS라고 하는데요. 생리하기 일주일 전부터 피로감, 부종, 여드름, 식욕 증가와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가리키며 우리 가임기 여성의 40% 이상이 이 생리전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40%면 꽤 많은 분들이 이걸 겪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사실 이제 주변의 여성분들을 보면 이 즈음이 되면 식욕이 폭발한다, 짜증이 많이 난다, 또 몸이 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 정도면 그냥 자연스러운 말 그대로 생리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증상이 아예 없는 게 정상인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예 증상이 없는 여성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약간 유선 발달이 되기 때문에 가슴이 콕콕 찌른다거나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서 아랫배에 가스가 차고 변비가 생긴다거나 또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여드름이 생기고 또 식욕이 오를 수는 있는데요. 네. 네.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로감이나 통증들이 꼭 진통제를 복용해야 된다거나 과식이나 폭식을 한 다음 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우울감, 자괴감이 빠진다면 어느 정도는 자연적인 증상을 넘어선 것이고 가까운 주치의에 조금 치유를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으시는 게 바르겠습니다. 네, 네. 이 증상이 가볍다면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리전 증후군 왜 생기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호르몬의 불균형이겠죠. 네. 호르몬의 불균형은 잠과 연관이 많습니다. 잠을 늦게 주무시거나 적게 주무시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야간 근무자일 경우는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네. 막 헷갈리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생리전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 또는 유전적, 가족적인 조금 요인도 타고난 요인도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기 때문에 몸의 예민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그 원인들을 잘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생리전 증후군에 자주 걸리는 좀 취약한 여성들의 몸 상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이건 조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생리전 증후군은 이제 시점적으로는 두꺼워진 자궁 내벽이 이제 탈락이 하기 직전의 과정이어서 한의학에서는 되게 울체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울체되어 있는데 기존에 순환 장애가 있어서 기울이 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울체된 곳에 더 울체가 되니까 이제 더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순환이 안 되고요. 되는 거군요. 네, 결국에 생리전 증후군 이후에 결국 생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네. 과정이 울체된 것들이 순환을 바탕으로 울체된 것들이 해소되면서 생리가 나오는 건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기울의 상태인 여성분들은 이제 안 그래도 생리전 증후군도 심한데 생리 장애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될 경우에 생리전 증후군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월경을 시작하기 전보다 이 하는 도중에 생리통으로 많이 또 호소하시고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서 원장님, 생리통 역시 호르몬의 작용이 크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에스트로겐. 네. 생리하기 일주일 전부터 분비가 돼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호르몬도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이거는 두꺼워진 자궁 내벽을 임신에 맞게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또 3번째로는 프로스타글란딘 2, 즉 PG2라는 호르몬인데요. 자궁을 수축시켜서 그 내막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게 바로 생리통의 주범이 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네. 호르몬의 영향을 정말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서 원장님께서는 이 여성 호르몬 문제의 원인을 특히 식습관과 또 비만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네,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순당, 액상과당 이렇게 달달한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축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지방세포에 아로마테이스라는 효소 물질이 있어요. 이 아로마테이스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달달한 음식, 포도당 혈당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증가를 하게 돼서 자궁 내막을 두껍게 하는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생리통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단 음식을 좋아하는데 저처럼 단 음식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네, 이런 네. 사람들은 생리통이 더 심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리 기간이 되면 단순당으로 된 음식을 조금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 또 혈당을 급격히 혈당 스파이크로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네네. 물을 한 컵 드신다거나 채소 3알, 그러니까 방울토마토 3알, 뭐 당근 3쪽, 상추잎 3장 이런 채소 3조각 정도를 먹고 다른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조금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겠지만 생리 중에 더 주의해야 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자, 비만이 당연히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생리통에까지 악영향을 주는지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만이 영향을 주는 질환이 하나 더 있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여자들은 난소에 난포라는 세포를 한 200만 개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난포가 2cm 정도 성장이 돼서 난자가 돼서 배란이 되는 게 이제 그 과정인데요. 네. 근데 이 난포가 1cm도 되지 않고 성장이 안 돼서 한 8개에서 12개가 이렇게 구슬, 혹처럼 쌓여 있는 것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생리불순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가임기 여성의 5에서 10%가 겪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가임기 여성 5에서 10%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질환을 알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비만인 가임기 여성에게 특히나 난임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의 절반 또는 75%까지가 비만을 겪고 있고 네. 그 비만은 곧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뜻은 내가 탄수화물이나 포도당 음식을 먹었을 때 이 혈당을 낮추고 에너지로 써야 되는 인슐린 역할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또 남성 호르몬 수치가 많아지니까 여드름이나 다모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남성 호르몬이 높아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털이 많아진 다모증, 뭐 수염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 사실 여성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임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치료법,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면 생리불순이 되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경구피임제를 복용시켜서 인위적인 생리 주기를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근본적 치료는 아니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체중의 5%만 감량을 해도 대사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배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려면 탄수화물이나 당이 높은 음식 섭취를 줄여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그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체중의 5%만 감량해도 배란 기능이 향상된다. 이 부분은 새롭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여성 질환하니까 제 주변에 그 또 자궁 질환으로 이 자궁 근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요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궁 근종은 자궁 내에 발생하는 일종의 종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비만과 관련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모든 여성 질환이 정말 다 비만과 연관이 네.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자궁 근종은 비만인 여성일수록 확률이 올라가고요. 초경이 빠를수록 또 폐경이 늦을수록 그 가임기 기간이 길수록 자궁 근종의 발생 빈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만한 여성의 자궁 근종 위험도는 3배가량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 자궁 근종이라는 게 생기면 이게 그 여성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분의 절반 정도는 무증상으로 나타나서 쉽게 알아차리긴 좀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자궁근종의 또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그 증상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힘든데요. 네. 그래도 최대한 빈도가 많은 증상들은 이제 생리량이 과다를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리통, 그리고 성교통, 그리고 골반통 등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무증상이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자궁 쪽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이 자궁 근종을 진단받으신 분들을 보면 대체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생리량이 너무나도 많아졌다이더라고요. 네, 혹시 생리량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혹시나 또 너무 적어졌다라고 한다면 꼭 한번 부인과에 내원을 하셔서 정확한 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조 원장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여성 질환에서 비만의 위험성도 강조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물론이죠. 비만은 저희 인체의 순환력을 되게 저하시키는 그 상태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 순환력이 저하가 되면 결국 우리 기능, 신진대사의 저하를 초래하고요. 네. 그래서 뭐 자궁 근종을 떠나서도 각종 다양한 질환의 결국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받은 어떤 약물 때문에 그 살이 찐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서 원장님 어떤 약물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생리불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구피임제를 먹습니다. 네. 또는 자궁근종이나 자궁내막증으로 인해서 부정출혈이 있으면 또 빈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제, 뭐 야즈나 뭐 야스민, 클레라 같은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약은 엄연히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알러지가 있을 때 알러지 비염이나 알러지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경우도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요. 네. 기분 장애로 인해서 신경정신과에서 받아서 드시는 항경련제 계열의 약들도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이 찔까 두려워서 이 약을 복용을 임의대로 중단하시면 안 돼요. 네. 주치의분과 꼭 상의를 하시고 네네. 또 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체중 관리를 좀 더 신경 써서 또 과학적인 체중 관리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뭐 여성 질환 관련해서 부인과에 내원하면 가장 먼저 좀 처방을 받는 게 바로 피임약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피임약이랑 또 한의원에서 먹는 한약을 같이 네네. 복용해도 상관없나요? 네네. 보통 이제 저희는 피임약을 먹을 때는 합성 추출물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걸 소화시키고 분해해서 간 기능을 조금 과하게 쓸 수 있어서 저 네. 같은 경우는 한약을 먼저 식전에 복용을 시키고 네. 1시간 간격을 띄어서 드시던 이제 피임약이나 양약제제를 드시라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철분제나 칼슘제나 제산제가 들어있는 소화제 계열은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세 가지 약물은 꼭 식후 1시간 뒤에 복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네, 꼭 정확하게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의학에서는 이 비만과 여성 호르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방 세포가 늘어나면 체지방 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를 한의학에서는 습담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몸을 돌고 순환해야 될 체액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체액이 돌다가 어떤 웅덩이에 그 웅덩이 물이 고이듯이 눅눅한 습의 물질이나 담이라는 물질이 노폐물이 쌓이는 거를 비만인 상태로 한의학에서는 보고요. 네. 이 습담을 말리고 또는 체액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보양제나 보기제나 또 이수지제를 써서 이 습담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여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제 부작용으로 살이 찌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다이어트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서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여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게 올바른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굶거나 간헐적 단식, 케토 다이어트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본인의 체중에 2%에서 5% 정도만 감량을 하셔도 생리주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2%에서 5% 정도면 60kg인 분이 5%면 3kg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뭔가 환자분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달 동안은 더군다나 한 1kg 정도밖에 감량이 되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복용하시는 약도 그렇고 앓고 있는 질환도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제 아무리 보약을 써드려도 잘 감량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면 정말 거짓말같이
두 달이 지나고 나면 몸이 회복되면서 이 2%에서 5% 정도가 감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평균 한 70kg가 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70kg에서 2%면 1.4kg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달 동안 다이어트 치료를 했는데 1.4kg가 빠지면 실망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병이 그래요. 아. 근데 희한하게도 이 두 달이 지나서 3개월 차, 4개월 차 가면 오히려 다이어트의 뒤로 갈수록 체중 감량이 더 높아집니다. 네. 몸이 회복이 되면서요. 네네. 그리고 당연히 생리주기도 이제 돌아오는 것을 같이 관찰할 수 있고요. 네. 생리주기가 돌아왔을 때 안정적으로는 3번의 주기성이 관찰이 된 다음에 치료를 종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라면 그 운동도 함께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운동은 너무 과한 운동보다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수면의 질을 높인다라는 의미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지만 나머지 50%는 꼭 살이 찌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에게는 다이어트보다는 코어 운동과 근력 운동, 하체나 골반 순환을 도움되는 그런 운동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좀 제한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보통 액체의 지방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고체 형태로 바꾸거든요. 아. 이 과정에서 나오는 제3의 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바삭하게 하고 고소하게 하고 맛있게 만드는 맛있게 해주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초콜릿, 케이크, 감자칩, 쿠키 이런 데 들어가는 지방입니다. 네. 이거는 호르몬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하루에 3번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한약을 통해서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조금 더 감량이 잘 된다라는 부분이 한약 치료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도 꼭 유지하셔야 한다는 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여성 질환 그리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3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겪는 소화불량이거든요. 오. 네, 저는 특히나 이렇게 밀가루로 된 네. 음식으로 식사를 대체했을 때 네네. 이렇게 좀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을 받는데 오. 자, 조 원장님, 그 소화 문제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어떤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시던가요? 네, 일단 소화불량으로 한의원에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요. 소화불량이라고 접수는 하시는데 상세하게 문진을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내가 밥을 먹고 속이 쓰리다. 아니면 밥도 안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 아니면 밥을 먹었는데 얹힌 것 같이 뭐 머리가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네, 소화불량에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건강의 기본을 잘 지키려면 일단은 잘 먹고 또 소화를 잘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소화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소화라는 것은 저희가 섭취한 음식을 조금 더 이롭게 흡수하기 위해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소화의 연장선에 이제 배설의 영역도 소화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배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남은 영양분을 쭉 빨아들인 후에 이제 남은 것들을 배설하는 과정인데 네. 실제로 이 배설도 소화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요. 소화도 반대로 배설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소화를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비유를 할 때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려요. 네. 마치 우리 몸이 나를 위한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소화를 생각하라고. 네. 저희가 이유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최대한 간을 적게 해서 덜 자극적이게 하고 되게 잘 씹어서 넘길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죠.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소화가 저희를 위해서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근데 그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손이 되게 많이 안 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몸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수분, 알코올,
비타민, 미네랄 이런 음식들, 이런 영양분들은 이제 원래 형태 그대로 흡수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네. 소화의 과정을 되게 많이 안 거치지만 저희가 네. 알고 있는 이 3대 영양소인 탄단지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예, 이런 것들은 예, 그 자체로 흡수하기 너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분해하는 과정으로 소화를 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의 형태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산의 형태로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단당류의 작은 입자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소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몸을 위한 이유식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응이에요. 네.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흡수하기 좋게 잘 만드는 과정이 소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과정, 어떤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은 음식이 저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음식물이 위치적으로는 구강에 시작해서 식도를 타서 위 그리고 소장, 대장을 거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건 위치적인 음식물의 움직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기능적으로 소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건 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저희가 실제로 음식을 봤을 때 특히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 시상하부에서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서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자극을 줍니다. 바로 이제 소화계 기관들의 이제 음식 들어오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예열하는 신호를 주는데요. 실제로 이런 현상 때문에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봤을 때 침이 절로 나오고 네, 그리고 네. 반대로 어렸을 때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 음식을 접했을 때는 네. 바로 속이 더부룩해지고 되게 조금 먹어도 다시 얹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뇌에서 이제 소화에 기능적으로 첫 단추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의 전체적인 과정에서도 이제 구강, 소장 이렇게 쭉 타라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음식물이 거치진 않지만 도움을 주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네. 간, 담, 췌장 이런 장기들이 중간에 소화액을 생성시켜주고 그 소화액을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들은 일종의 전체 이유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양념을 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런 소화액들이 양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구강, 위, 소장, 대장들은 음식물과 소화액들을 위한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무대를 구성하는 우리 소화액, 음식물들이 그 무대를 구성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콜라보가 잘 일어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로운 소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저는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 내장 기관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저도요. 소장이나 뭐 위, 대장 뭐 이쪽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뇌나 아니면 소화에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그 남들은 다 좋아하는 과자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차 안에서 한번 잘못 먹고 이제 얹혔던 과자가 있거든요. 네. 그 과자만 보더라도 바로 속이 이제 식욕이 싹 사라지거든요. 이 소화 과정에 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게 좀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뇌에서부터 우리 몸에 있는 전체적인 그 장기에 많은 영향이 이제 합쳐져서 나오는 증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소화제 한 병 먹고 이렇게 지나칠 만한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원장님? 네, 맞습니다. 이제 뇌가 아까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는데 뇌의 구조적인 손상 자체가 있으면 당연히 뭐 소화를 포함해서 다른 인체 증상들의 많은 이제 저하가 있지만 네. 그런 신체적 손상 말고도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뇌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은 걸 데미지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데미지가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신경계의 혼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인체의 혼란들은 결국 계속 데미지가 쌓이게 돼서 결국 소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소화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가장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가 비위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되게 티칭을 해드리거든요. 네. 소화가 잘 되려면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선천적으로 이쪽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만약 위액의 분비가 좀 문제라면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말씀대로 이미 뭐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질환 수준으로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의료적인 치료를 선행해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죠. 네. 더 심해진 상태에서 옛날의 평균 상태로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의료적인 도움이라면 사실 결국에 매일 저희가 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음식물들의 절제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네. 특히 만성 내과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한약 치료가 강력하다고 한들, 아무리 다른 기타 치료들이 강력하다고 한들 매일 들어오는 음식에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절제된 식이요법 없이는 좀 완벽한 근본 치료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식이요법이 많이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쭉 소화기관이 결국 이유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요리의 과정이라고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도 요리가 하는 순서, 절차가 있는 것처럼 저희 소화기관도 그 절차에 맞춰서 기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절차에 알맞게 속도에 알맞게 이루어지면 몸에서 무리가 덜 가면서 소화가 이롭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덜 가공된 음식, 식재료 그대로 좀 먹었을 때는 이런 저희 절차대로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속도대로 소화가 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네. 몸에도 덜 무리가 가고 소화가 잘 되는 반면에 외부에서 이미 여러 번 가공의 절차를 거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가공식품들, 설탕, 뭐 밀가루 이런 음식들은 저희가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인체에서 그 절차적으로 어긋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제각각하고 너무 빠른 것도 있고 너무 느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인체에서 그걸 한 순간순간 맞추기에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네, 그런 데미지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우리 장기들도 다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네. 결국 그 피로도가 쌓이면 저희가 기능 장애가 생기고요. 기능 장애가 너무 더 심해져서 피로도가 계속 더 쌓이면 결국에 세포의 변성까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적 변성이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계속 더 장기화되고 가속화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세포 변성의 끝판왕인 바로 암까지도 유발하는 그런 악순환의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선상에서 진단을 할 때 어느 시점에 해당하냐 따라서 그 증상의 경중과 그 질환의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 이런 거를 방치해 둔다면 소화장애를 방치해 둔다면 이런 악순환 선상에서 쭉 가속화되어 마지막 암까지도 이제 발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결국에 환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소화가 원장님 안 돼요. 근데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게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뀌신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소화 기능 장애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이고 구조적 변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분은 이제 소화 기능 장애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까지 나타나는 그런 지경에 다르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치료들도 결국 앞에 첫 단추인 소화 기능 장애를 고쳐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 다 순서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저의 사례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뭔가 몸이 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고 나면은 유난히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좀 더부룩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이건 서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가 있죠. 네. 한 35도에서 40도일 때 이 소화 효소는 잘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찬 음식이 들어오면 차가워 하면서 이 소화 효소도 분비가 훅 떨어집니다. 또한 혈액순환도 떨어지게 돼서 음식물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시간이 길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소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과증식이 돼서 가스를 만들기도 하고 팽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뭔가 몸이 좀 놀란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소화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또 강화할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역시나 식이 관리가 답인 건지 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소화 기능 개선의 핵심은 이제 소화액 관리와 식이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저희의 소화액이 풍부하게 잘 분비가 되고 활용이 되면 완전한 소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제 소화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쓸개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런 쓸개즙이 선천적으로 내가 체질적으로 약해서 장기들이 약해서 분비량 자체가 남들보다 적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저희가 약하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만성 소화 불량을 경험을 하시지만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이런 소화 기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일시적으로 기력이 저희가 떨어졌을 때 네. 기력이 떨어지면서 장기의 피로도가 올라가서 쓸개즙 자체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쓸개즙 양 자체는 괜찮은데 내가 너무 많이 쓸개즙을 활용해서 이때 이제 쓸개즙이 고갈되는 거죠. 고갈되는 경우는 저희가 안 좋은 음식들, 가공된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다양한 약에 노출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복용했을 때 결국 네. 쓸개즙이 그 소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고갈이 일어나면 내가 진짜 써야 되는 소화, 진짜 메인 스테이지에서 힘을 못 발휘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쓸개즙 생성량 또한 이것도 괜찮은데 분비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쓸개즙이 생성이 되면 12지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 오디괄약근이라는 관을 통해서 이제 쓸개즙이 분비가 되는데요. 네. 이 관에 이제 관이 열리지 않고 협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분비 장애가 일어나서 소화에 쓸개즙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는 경우입니다. 예, 보통 이런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저희가 뽑고요. 네네.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 저희가 부교감과 교감신경 이 두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장기의 장기를 컨트롤하는 이제 신경에서는 교감신경, 이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는 이 교감신경이 되게 항진이 되고요. 그리고 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소화는 부교감의 영역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교감이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그리고 배설하고 소화액을 분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부교감이 활용을 안 되니까 쓸개즙이 협착이 일어나면서 쓸개즙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지만 스트레스가 그만큼 소화에 많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화 불량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그리고 스트레스가 또 뇌에 관여를 해서 이 부교감 신경이 일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오디 관략근에 장애가 생겨서 소화 불량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이제 위쪽에 담이 많이 쌓였다 해가지고 담적증이라고 되게 표현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쌓인 것을 풀어주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담, 담을 되게 풀어주는 이담에 시켜주는 약재로 지실, 주겨가 들어가 있는 약재를 활용해서 뭐 약침이라든지 한약으로 활용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피로도가 떨어져, 기력이 떨어져서 생성량 자체가 갑자기 적어졌을 때는 이제 이담 시켜주는 약재도 같이 활용하지만 기력 자체를 올려주고 컨디션을 개선시켜주는 보약 계열도 같이 약을 활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한약을 드셨을 때 더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해선 결국에 절제된 식이 습관도 같이 개선을 하는 게 가장 더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소화 불량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저희도 이제 정말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자, 우리 한국인이라면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 이제 체했을 때 어디 뭐 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좀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조 원장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많이들 이제 손을 딴다고 하죠. 네. 그래서 손을 딸 때도 사실 그 원리는 결국 아까 담적증이라고 표현했죠. 네. 막혀 있는 것을 결국 뚫리면 해결이 되는 거여서 네네. 일종의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던지면서 물결을 만드는 거죠. 움직이를 만드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저희 몸에 자극을 주면서 효과를 내는 건데요. 효과를 내도 최대한 더 큰 바위를 던지는 게 더 나은 것처럼 저희 비위계에 가장 해당되는 경락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하면 비위에 자극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혈자리로는 이제 저희 엄지 가장 바깥쪽 여기 소상혈이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중충혈이라는 혈자리를 활용을 해서 손을 따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자극을 하는 것 자체로도 비위계의 활성도를 올려서 소화에 저희가 도움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손끝 딴다고 해서 사실 그냥 막 따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원장님이 알려주신 정확한 일치를 좀 공략을 해보시면 아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소화 불량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이 해소가 됐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서재화 원장님께서 갑상샘 기능 저하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방 서재화 원장입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하면 뭔가 피로하고 살이 찌는 병이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갑상샘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면서 왜 우리는 살이 찌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요. 음식을 먹어서도 에너지 대사가 되고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태우면서도 에너지가 됩니다. 이러한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 바로 갑상샘 호르몬인데요.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겠죠. 즉 추위를 타기도 하고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으니까 만성 피로를 느낄 수도 있고 체내에 있는 지방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은 계속 쌓이게 돼서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도 역할을 잘 못하니까 변비를 앓는다거나 만성 소화불량이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한 뇌도 우리의 신체의 일부이거든요. 뇌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아닌지 한번 진단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크게 3가지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초음파를 통해서 목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갑상샘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갑상샘에 결절이나 종양이 발견됐을 때도 갑상샘 기능 저하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 검사를 통해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T3, T4 갑상샘 호르몬이 진짜 수치가 낮아졌는지 볼 수 있고요. T3, T4는 정상인데 갑상샘을 자극하는 TSH라는 호르몬이 너무 높게 증가돼 있거나 또는 갑자기 감소하는 게 관찰이 돼도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가 다는 아닙니다. 혈액 검사상 모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일지라도 내가 피로하다. 근데 특별히 필요할 일이 없었고 아무리 휴식을 치료해도 이 피로감이 개선되지 않는다. 이러한 증상만으로도 요즘은 무증상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지로이드라는 호르몬을 이제 복용을 하는데요. 이 신지로이드는 임산부가 복용해도 안전할 만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하기 전 공복 1시간 전에 복용을 하는데요. 단 철분제, 칼슘제, 제산제를 포함하는 소화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이 갑상샘 호르몬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후에 칼슘제, 철분제, 소화제는 식후에 복용하는 게 맞겠고요. 신지로이드는 식전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 때문에 피로하고 살이 쪘어요. 그러면 신지로이드를 복용하면 갑상샘 호르몬은 정상 수치를 회복하거든요. 하지만 이 원인으로 해서 찐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앓는 분들은 꼭 체중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똑똑하고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제1원칙이 굶거나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케토닉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가뜩이나 갑상샘 기능 저하로 인해서 피로감이 있는데 음식마저 극단적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면 이 피로감은 개선되지 않고 호르몬 분비는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부터 살 빼야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운동이에요. 하지만 운동보다도 다이어트에 더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제때 밤이 되는 시간에 자지 않으면 우리 몸의 호르몬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예로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 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당이 높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충분한 수면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소금, 미네랄, 비타민,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정상일지라도 이 호르몬이 진짜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과 결합해서 제 기능, 대사 기능을 이루는지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현대인 중에 짜게 드시는 분이 많다고 해서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극단적인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염식은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당한 소금 섭취도 중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분 중에 요오드 결핍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 식단에서는 김, 다시마, 해조류, 생선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요오드는 따로 섭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제당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 상태로 몸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 중에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 하시모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스트레스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의 다이어트는요, 목표 설정을 낮게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의 감량이 충분한 감량 속도이고요.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몸이 피로하지 않는 상태에서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한방 서재화 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한방, 오늘은 서재영 원장님께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경우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이어트의 목적이 심미적인 것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우리 건강이 더 목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너무 심미적인 것, 숫자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나의 컨디션에 집중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또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전에 여성 질환, 소화 불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저는 오늘 드는 생각이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수면 패턴이 결국에는 만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본을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